지금 공급망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슈퍼파워입니다. 광산들의 어떤 지분들도 1대1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지분들을 많이 사모으고 있고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뭐 AI 패권 전쟁이다, 뭐 반도체 패권 전쟁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가장 앞단에 있는 게 광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업은 참고로 1차 산업입니다. 그니까요. 4차가 중요해질수록 1차가 더 중요해지는. 여기서 막히면 네. 4차까지 오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원자재 전쟁이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광물, 뭐 원자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정보를 알기가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뉴스 정도 수준의 정보밖에 없길래 네. 좀 제가 좀 딥하게 본질적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서 네. 박준혁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자원 개발 분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선임연구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핵심 광물 관련해서 좀 많은 관련 연구들도 좀 했었고, 뭐 실제로 본업은 이 광산 개발 쪽입니다. 광산을 채굴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고 이제 생산성이 높은 광산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광산 개발이라고 하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따로 그만두시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광산 쪽 그런 제안 없어요? 광산 개발하자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이제 광산을 좀 찾으러 다니면은 뭔가 좀 좋은 것들 기회를 취미 할 수도 등산이고.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원자재, 광물 되게 한정적인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광물자원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종류는 손으로 세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기율표 있잖아요. 이제 주기율표 보시면은 이제 주기율표는 뭐 기체도 있고 이온 상태의 것도 있고 보시면 이제 금속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보이는 이런 금속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광물 자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5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50개의 자원들을 사실 전부 다 이제 우선순위에 두고 개발하거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 삶에 좀 밀접한 것들을 좀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리가 뭐 국가의 경제나 안보에 중요한 광물들을 좀 선정을 해서 이제 핵심 광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그거에 좀 더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를 하거나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광물 어떤 것들을 핵심 광물이라고 해요? 이게 국가마다 조금씩 정의가 달라요. 일단 정의로 보면 국가의 경제와 그리고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광물들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통상부가 2023년에 33개의 핵심 광물을 이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국이 50개 정도 EU에서도 똑같이 이제 핵심 원자재라고 해서 한 몇십여 개 이제 지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지정한 거는 그 50개 중에서 33개 지정한 거면은 절반 이상이니까. 근데 미국은 그 범위가 이제 조금 넓고 이제 산업적으로 더 중요한 광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보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뭐 몇 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광물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핵심 광물의 종류도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업데이트를 한번 이제 해줘야 될 이제 시기가 좀 왔고 미국도 아마 곧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광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순위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철이나 뭐 구리 그리고 그 아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업에 굉장히 좀 필수적인 합금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산업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이제 그러니까 파이가 좀 큰 느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광물 공급망에 있어서 좀 위협이 되고 있거나 수급에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광물들은 좀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긴 한데 많이 쓰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쓰진 않지만 없으면은 우리 산업에 좀 크리티컬한 후추 같은 거. 그렇죠. 후추? 그 예전에 후추 때문에 전쟁 나고 맞아요. 후추 때문에 이제 저 대륙을 돌아다니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광물들이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쓰이는 어떤 배터리 광물들이나 아니면 휘토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음.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제 굉장히 그 중요성이 큰 거죠. 이제 공급망의 중요성이 큰 광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패권 전쟁이 뭐 배터리든 반도체든 우리나라가 1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다 각국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앞단에 있는 게 공급망, 그 광물에서부터 공급망이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이게 다 자기 나라에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그렇죠. 이제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이좋게 그냥 나눠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최근 전까지만 해도 네. 이런 것들을 사이좋게 나눠 가진다라기보다는 분업을 해서 네네. 너희들은 광물을 캐고 우리는 가공을 할게. 그리고 우리는 최종 제품을 만들게. 음. 이게 바로 세계화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분업화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어떤 세계적 공급망 질서였는데 이게 70년대부터 이제 그렇게 세계화가 되어 있고 해상무역이 발전하면서 교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누군가는 이제 원료를 이제 만들고 누군가는 가공을 해서 누군가는 이제 거기에 기술을 좀 더 더집혀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업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때 이런 세계화에 조금 이제 역행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런 패권 전쟁을 하면서 이러한 공급망, 우리가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GVC 체계가 조금 분절화되고 이제 블록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미국은 이제 미국의 어떤 자국의 동맹들끼리 어떤 블록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만 이제 이런 물질의 흐름들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이제 좀 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강제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런 공급망의 어떤 패권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사실 중국이 공급망을 차지한 거는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것들을 예전에는 그렇게 막 전략 자산으로 이제 활용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어떤 전략적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광물이 뭐 석유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자원이라는 게 이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 나라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런 원리가 뭐예요? 이제 광물들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그 국가에서 뭐 일어났던 지질학적인 어떤 일련의 과정들의 산물인데 이런 지질학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골고루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산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뭔가 화산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뭐 분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불특정하게 이제 분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광물의 자원도 분포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지각 변동이 굉장히 컸던 지역들이 이러한 광물 자원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네. 이제 불균형하게 분포가 돼 있다. 볼 수 있는 그러면 거죠. 광물이라는 게 지지 밑에 깊이 있었던 것들이 지각 변동으로 위로 솟아 올라오면서 드러나지는 형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어떤 광물의 형태냐에 네. 따라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지표면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네. 혹은 이제 중간까지 올라왔다가 뭐 지하수라든가 네. 아니면 여기에 이제 마그마의 뭐 이제 마그마 유체들이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뭐 이제 마그마 유체 속에 있던 광물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농집된다고 해서 이제 네. 약간 이제 그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결정화가 되면서 어디 특정 지역의 특정 환경들 뭐 이게 약간 뭐 산도라든가 뭐 EHPH 약간 뭐 이런 뭐 어려운 말들을 써서 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지역에 이제 모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광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예, 그런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네. 혹시 좀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도 광물이 매장은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시멘트 말고 석회석 말고. 아, 석회석 포함해서요. 네. 저 시멘트 공장 갔다 왔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부자일 거라고. 석회석만큼은. 석회석은 굉장히 고품질의 석회석이 우리나라에 네. 많이 납니다. 그 석회석, 고령토 뭐 이런 광물들은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금속 광물들이라고 해서 어쨌든 광물로는 취급을 하지만 네. 뭐 영어로는 인더스트리얼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제외하고 금속 광물로만 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광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6, 7개 정도 뭐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 곳들은 저희가 매장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한 뭐 지역들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광산들이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뭐 한국전쟁 이후에 뭐 이렇게 개발이 됐던 이제 광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런 우리가 부전을 확인한 곳들이 있다고 해도 이게 광산으로 이제 연결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몇 가지 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뭐 개발 비용이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비싼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일 거고 다른 이유로는 이제 환경 문제, 그러니까 환경 법규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림청이라든가 뭐 환경부라든가 해야 될 어떤 산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아서 뭐 이런 제약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수용성,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광산 개발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흔한 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아무리 우리가 ESG나 아니면은 뭐 친환경적으로 광산을 개발을 한다 해도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광산이 가져올 수 있는 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은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그런 주민분들의 이제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에 좀 의존해야 된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특히 그런 핵심 광물들은 거의 전부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방법은 없어요. 자원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서 석유처럼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나라랑 우리나라 몇 대 몇으로 난다던가 아니면 광물권을, 채굴권을 살 수 있다던가.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네. 우리나라가 가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광산 프로젝트에 일정 부분의 지분 투자를 하고 그 지분대로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뭐 지분과는 별개로 우리 물량의 뭐 어느 특정 부분을 우리가 가져올게 라고 하는 이제 오프테이크 계약의 형태로 광산과 진짜 계약을 맺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요. 예, 그래서 지분 투자 그리고 오프테이크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 광산들에 예, 진출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잭팟이 나나요? 어때요? 좀 그게 딱 해서 대박 나는 경우 많아요. 광물 투자해서. 뭐 잭팟이 나는 경우들도 예. 분명히 있고 네.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 혹시 약간 좀 귀한 광물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없다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광물이라던가 아니면 좀 연금술 같이 해가지고 연금술 좋다, 연금술. 아니,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금술처럼 이제 네.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면 네. 원소를 이제 바꾸는 개념으로 이제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원소를 이제 바꾸려면 예전에 그 북쪽에 보면 네. 이렇게 막 값이 큰 거 막 이제 지어놓고 중계.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입자 구조를 원자의 네. 구조를 바꾸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이제 실제로 어떤 화학적인 작용만으로는 우리가 없던 원소를 이렇게 뿅 하고 이제 나타나게 하는 네. 뭐 이런 류의 연금술은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다만 그동안에는 뭔가 화합물 형태로 있어서 이것들을 분리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어떤 특정 레시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광물들을 이제 화합물에서 뽑아내는 그걸 야금술 야금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메탈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런 그런 야금술을 이용을 해서 기존 기술로는 뽑아내기 힘들었던 광물들을 이제 뽑아내는 뭐 이런 시도들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뭐 땅을 팠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다, 뭐 석유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잭팟이 터지면 그런 광물에 대해서 한 나라에 이제 기여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뺏어가는 건지 내 건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이것도. 네.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광산의 어떤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지하에 어떤 자원을 이제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나라도 있고, 지하 자원을 이제 개발했을 때 국내와 이제 그 자국 정부와 자기가 되는 어떤 회사 혹은 뭐 일단 민간 기업이 몇 대 몇으로 꼭 나눠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물이 이제 발생이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뭐 매출의 얼마는 우리 거다. 이제 국가에 기속이 된다. 혹은 너네는 로열티를 얼마큼 이제 매달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는 이제 광산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옥한 국가는 어딘 거예요? 광물 자원에 있어서. 저는 호주라고 생각을 호주. 하고, 아니, 호주가 은근히 원자재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말씀 인건비 비싸죠. 네. 그리고 환경 규제 빡센데 왜 많은 거예요? 일단 그것들을 압도할 만큼 광물의 양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빡세다고 해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빡세도 따라갈 만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것들, 어떤 그 업계의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투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죠. 이제 너희들은 탐사를 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우리는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런 역할 분담들이 좀 잘 되어 있는 이런 국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광물 개발을 위한 그런 국가가 이제 호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류가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호주의 내륙에서 바깥으로 빼는 거는 좀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바다를 이용한 어떤 물류는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동아시아권과 거리가 멀지 않아서 어떻게 음. 보면은 이제 먼 거리를 항해하지 않고서도 가장 큰 시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호주랑 중국이랑 갈등 맺었던 것도 이제 그 원자재 그 광물 때문에 갈등 맺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는 단지 이제 광물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전반적인 이제 복합적인 문제라서 꼭 이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호주와 중국도 이제 서로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들을 많이 캐고 있지만 대련이나 뭐 이게 가공 이런 것들은 또 중국에서 또 많이 하는 부분들도 서로 있고요. 분업이에요? 예전엔 분업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호주에서 그럼 재련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내가 만약에 나온 나라에서 스스로 재련하면은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데 네. 이게 어떤 질문이랑 기결이 되냐면 왜 중국 말고는 아무도 재련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랑 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재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뭐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화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화공의 어떤 화학공업의 일부인데 화학공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반적인 뭐 전력이라든가 뭐 수도라든가 뭐 이런 베이스 기본적인 이 국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고 배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이런 재련 산업입니다.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국가 주도로 크게 규모의 경제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재련소들이 이제 설립이 돼서 굉장히 값싼 가격에 재련 산물들을 생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의 어떤 분업화된 자유경쟁, 자유시장의 체계에서는 중국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재련을 해주는데 다른 국가들이 이 재련 가격을 못 맞추는 거죠, 사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쉬웠죠, 그거를.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광물은 있으니까 광물을 계속 팔되 우리나라에서 이게 재련을 하면은 100원이 드는 걸 중국은 20원, 30원이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중국 갔다가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의 이런 조직적이고 이제 거대한 이런 그 광물 분야의 이제 투자, 재련 분야의 투자, 중공업 투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여기 플레이어로 이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뭐 1대1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광물 자원이 많은 국가들을 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네. 플러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련의 기술까지 이렇게 담고 있다면 네. 완전 공급망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이 압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공급망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슈퍼파워입니다. 광물이 아까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광물이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질학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꼭 중국에 있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저기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광산들의 어떤 지분들도 1대1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런 지분들을 많이 사모으고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광산물들을 이제 가져가는 형식의 어떤 계약들도 많이 맺고 있고요. 재련 부분은 이미 중국이 많이 장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의 어떻게 보면 상류, 그러니까 이 광산 개발이라고 하는 상류와 네. 이제 이 재련이라고 하는 이제 중류 산업 이 두 개의 꼭지를 지금 중국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류까지도 지금 이제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중국이 무서운 기세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거의 지금 굉장히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중국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기차만 봐도 전기차를 예전에 중국이 많이 생산한다고 생각했는데 배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튬도 생각해 보니까 리튬도 중국이 그 재련을 하고 하면서 뭐 칠레나 이래서 사와가지고 네, 재련제 맞아요. 다 하잖아요. 와, 수직 계열을 다 만들어 그렇죠. 버리는 수직계열은 상황인데 이게 미래 산업으로 갈수록 이 받쳐주는 이 광물 산업이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한 조건에 처해져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미국은 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산업이 영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급망의 가장 첫 단인 이런 상류에서부터 중류, 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급망이 다 이제 그 톱니바퀴처럼 제 역할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빠져버리게 되면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전에는 큰 리스크가 없었던 이런 상류와 중류 공급망이 이제는 여기에 뭔가 톱니바퀴 하나가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상존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거 중국한테 수출하지 마 라는 카드와 중국이 우리 그 광물 우리가 안 줄 거야. 그 둘 중에 뭐가 더 강력할 거예요?
둘 다 카운터 펀치긴 한데 결국은 U에서 U를 만들어내는 게 더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를 예를 들어 우리 리튬을 만들어서 리튬을 다 쥐고 있다. 전기차 안 사면은 관세 매기면 우리 전기차 안 팔 거야. 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떤 무역 입장에서 서로 지옥 아닐까요? 이게 그쵸. 이 무역의 규모가 나날이 쪼그라드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미국은 본인이 가진 어떤 기술을 앞세워서 그걸 무기로 이제 패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중국은 이런 자원 공급망이라는 측면을 전략적인 카드로 이제 꺼내서 이 두 개가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이 이제 항상 보면 이게 티키타카로 가거든요. 네. 미국이 어떤 기술 통제를 하게 되면 중국이 이제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걸고, 히토류. 그쵸, 피토류든 이제 뭐 갈륨, 기름,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이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광물들에 대해서 중국이 그런 하나씩 이제 카드를 이제 꺼내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미국의 어떤 기술 통제와 계속 맞물려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막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랑 그 협정 맺은 것도 그렇고 약간 네네.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부리는 것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원래는 다자주의를 굉장히 좀 중요시했던 국가인데, 최근에 트럼프가 66개 다자협의체에서 탈퇴를 했어요. 이제는 미국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결국에 다자가 아니라 양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 국가, 이 둘 간의 구속력 있는 어떤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이 다자 협의체에서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좀 있으니까 양자적으로 이제는 1대1로 이제 어떤 강력한 협정들을 맺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광물 공급망에 대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강력한 어그리먼트를 우리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지난달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그 포고령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포고령이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핵심 광물 공급망을 위해서 이제 미국은 이 포고령에는 몇 개 이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국가들이 그 만족할 만한 어떤 그 협약의 결과들을 뭐 180일 안에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적으로 이제 협정을 이제 맺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효가 되도록 그런 판을 깔아준 게 이런 포고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핵심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런 포고령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은 EU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유럽이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좀 하라고 이제 압박을 주는 이제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는 이제 다자 채널, 양자 채널 둘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급망을 이제 다변화하고, 이제 중국 외 공급망을 이제 다변화해서 이 중국 외에 이제 광물 프로젝트들이 사실 중국의 어떤 굉장히 큰 투자와 그리고 이제 저가 공세에 밀려가지고 이제 개발을 많이 못하고 있던 것들을 좀 보조금이나 아니면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광물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서 이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망들이 뭐 아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중국의 공급망들이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처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이런 광물 공급망을 가지고 휘두르는 데는 뭔가 좀 힘이 덜 실리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딱 얘기 들으면서 스타크래프트 느낌이 나. 네. 월멀티를 먹은 중국과 그죠? 이제 뭐 하이템플러, 아비터 같은 기술로 버티고 있는 미국과 지금 이제 서로 큰 공급망 전쟁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여기 핵심 광물 공급망 전쟁 책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궁금한 내용도 이어서 2부에 또 다룰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